쉰살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 중인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국민 MC라 불리며 최고의 진행자 자리에 오른 그이지만 사실 그에게는 아주 긴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무명 시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신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간절함이 기회가 되어 찾아왔고 결국 기회를 잡아 오늘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1800년대) 중반 후기 낭만주의 시대, 유럽에도 이와 닮은 삶을 살아갔던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간절히 노력했고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작곡가, 드보르작입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체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곡가 드보르작과 그가 작곡한 첫 번째 세레나데,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22번입니다. 스메타나, 드보르작, 야나체크로 이어지는 체코 민족주의 음악 계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오늘날까지 위대한 음악가로 기억되는 드보르작. 사실 그는 30살이 넘은 나이에서야 세상의 인정을 받은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작곡가였습니다. 드보르작의 음악 인생은 시작부터 남들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16살이라는 늦은 나이부터 정식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프라하의 오르간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음악인의 길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한 외삼촌과 학교 선생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음악계에 나타나자마자 세상의 주목을 받은 작곡가들도 많지만 드보르작은 재능파라기보단 노력파에 가까웠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음악 공부였고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지만 그는 친척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묵묵히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음악을 공부하던 드보르작. 졸업 이후 그는 비올라 연주와 레슨,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며 음악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드보르작이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음악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난을 끊기에는 역부족이었을 뿐더러 그는 연주자보다 작곡가로서 세상에 알려지길 원했기 때문이었죠. 이 시기 교향곡이나 현악 사중주,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작곡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작곡보다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연주에 더욱 집중하라는 주변의 의견도 있었지만 드보르작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작곡을 계속해 나갔죠. 그럼에도 그가 작곡한 작품들은 대부분 알려지지 못하고 묻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 30을 넘겼을 무렵에도 그는 여전히 동시대의 흔한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1875년 드보르작에게 드디어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젊고 재능 있는 음악가를 위한 지원금 공모전을 연 것이죠.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곧 자신의 첫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던 드보르작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을 투고했습니다.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이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음악평론가 에두아르드 한슬리크, 지휘자 요한 폰 헤르벡, 그리고 무려 요하네스 브람스까지. 그야말로 당시 유럽 음악계를 휘어잡던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르작의 심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심사위원들이 발표한 심사위원 리포트에 그 결과가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드보르작은 당당히 공모전에 당선됐습니다. 드디어 지원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작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얼마나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드보르작은 이후 보란듯이 폭발적인 작곡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향곡 5번과 현악 5중주 쥐장조, 대규모 오페라 반다 등이 모두 이 해에 작곡된 작품이죠. 그 중에는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22번입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이름 그대로 현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입니다.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 5월,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빠르게 작곡한 곡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하면 두 작품을 떠올리는데 첫 번째가 차이콥스키의 작품, 두 번째가 바로 이 드보르작의 작품입니다. 보헤미아 지방에서 나고 자란 드보르작은 자신의 작품에도 고향을 닮은 선율을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이 현을 위한 세레나데에도 그런 정체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웅장하고 극적이기보단 느긋하고 유희적인, 어렵지 않고 단순 명쾌한 보헤미아적 선율이 전 악장에 걸쳐 유려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오늘 들려드리는 두 악장 중 이 악장은 이 곡을 대표하는 악장입니다. 왈츠 리듬 안에 보헤미아의 정취와 풍경이 가득 담겨 있죠.
공모전 지원금을 받으며 심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 드보르작. 이 지원금만큼이나 드보르작에게 큰 힘이 된 존재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브람스였는데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중 특히 브람스가 그의 재능을 크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후기 낭만주의 시대는 고전주의 양식을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드보르작의 곡에는 고전주의 음악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드보르작의 작곡 스타일은 마찬가지로 낭만 시대를 살아가며 고전주의의 음악적 양식을 따랐던 브람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습니다. 브람스는 자신의 작품 헝가리 무곡집을 출판한 짐 로크 출판사에게 드보르작을 소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것이 인연이 돼 드보르작은 짐 로크 출판사를 통해 모라비아의 이중창과 슬라브 무곡집 등을 출판하게 됐는데요. 브람스와 헝가리 무곡집을 출판하며 큰 성공을 맛봤던 짐 로크 출판사였기에 드보르작에게도 슬라브 무곡집의 출판을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대성공이었죠. 그가 작곡한 이 두 곡은 대히트를 기록하며 전 유럽인에게 사랑받는 곡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드보르작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체코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의 드보르작이 된 것이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오르간 연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작곡가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기까지 드보르작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던 드보르작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누구나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였습니다.